아버님, 여기가 호텔이에요? 20억짜리 건물을 바친 날 며느리가 제게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전 재산을 넘기고 받은 건 곰팡이 핀 6평짜리 창고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벽 너머로 듣고 말았어요. 저 늙은이 요양원에 쳐넣고 자기들은 이민 가자는 소리를요. 73 먹은 늙은이가 창고방 구석에서 혼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73 늙은이가 어떻게 복수했냐고요? 효도계약서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달구, 올해 73입니다. 동대문 원단시장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손님한테 굽신거리고 거래처한테 쩔쩔매고 트럭 기사한테 담배 한 갑씩 쥐어주며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상가주택 한 채를 장만했어요. 시세로 치면 20억은 좋게 되는 물건입니다. 1층은 새를 놓고 2층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었죠. 아내 순덕이는 저보다 2살 아래였어요. 45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가면 따뜻한 국밥을 말아주고 밤늦게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제가 돈 벌겠다고 집을 비운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고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작년 봄에 췌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3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항암 치료를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내는 1년 반을 버티다가 2025년 10월의 어느 가을날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찔렀어요. 하얀 국화들 사이로 아내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순덕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10년 전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게 예뻐서 제가 직접 골랐죠. 이제 그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흐느낌만 새어나왔어요. 그런 사람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싶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아들 진상이가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을 맞아야 할 시간인데 녀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니 진상이는 빈소 한쪽 구석 접이식 탁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 명단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군요.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부조금 봉투를 하나씩 뜯어 금액을 확인하고는 공책에 빼곡히 적는 모습이 영락없는 가게 점원 같았어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영전 앞인데 저 녀석은 지금 돈 계산이 더 급한 모양이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조문객이 뜸해지자 빈소는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며느리 여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톤이었습니다. 아니, 국물에 건더기가 왜 이렇게 없어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냈는데. 이러면 안 되죠. 깎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육개장 업체 직원에게 갑질하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음식값을 깎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니요. 저는 저도 모르게 혀를 찼습니다. 저 여자의 본색을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제 잘못이었어요. 잠시 후 진상이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녀석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더니 제 어깨를 주무르는 신용을 했어요. 효도하는 척하는 거죠. 그러더니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암 진단금 남은 거랑 사망보험금 합치면 대충 얼마나 되죠?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시신이 바로 저기 누워 있는데 이 녀석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보험금이라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진상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3시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갔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화장실 안에서 친정 엄마와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칸막이 밖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이번에 아버님 상가 건물만 넘어오면 그 지긋지긋한 빚 다 청산할 수 있어. 그러고 나서 벤츠 뽑자. 검은색으로. 응, 진짜야. 시아버지가 요즘 기운이 쏙 빠졌거든.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아. 상가 건물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20억짜리 건물을 벌써부터 제 것인 양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한참을 복도에 서 있어야 했어요. 발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구차에 아내의 관을 싣고 화장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당연히 관 옆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상이가 먼저 조수석을 차지하더니 출발하자마자 고개를 창문에 기대고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제 아내를, 제 어머니를 마지막 가는 길에 배웅하면서 잠이 오다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뒷좌석에서 유골함을 끌어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웠어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목까지 정신 똑바로 차릴게. 장례를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시간인데 안방에서 서랍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며느리가 장롱을 뒤지고 있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 안을 뒤적거리고 있더군요. 어머, 시아버님. 깜짝이야. 여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게 웃기까지 했어요. 아, 그게요. 어머님 유품 정리 도와드리려고요. 금반지나 목걸이 같은 귀중품은 따로 보관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내의 패물함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방을 나왔어요.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두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를요. 며칠 후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순덕이가 수십 년간 가계부를 썼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펼쳐보니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 사이로 꼬깃꼬깃 접힌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달구씨. 아들놈 믿지 마. 절대 다 주지 마. 단 2줄이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부부의 본심을요. 죽기 전까지 이 걱정을 했던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편함을 정리하다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상이 앞으로 온 우편물 중에 최고장과 대부업체 독촉장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적힌 봉투도
여러 개였습니다. 뜯어보니 코인 투자 실패로 진 빚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래서 저 녀석들이 내 재산에 군침을 흘렸던 거로군요. 그날 저녁 진상이 부부가 저녁을 먹자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여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눈을 반달처럼 휘며 애교를 부리는 투였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50평이라 방도 많거든요. 합가를 핑계로 재산을 손에 넣으려는 수작이 뻔했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귀가 얇고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네 연기를 했어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만사가 귀찮다. 혼자 밥 해먹기도 힘들고 너희가 날 좀 맡아주렴. 그 순간 진상이와 여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눈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똑똑히 확인하고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 변호사는 제 고향 친구이자 큰 로펌의 고문 변호사입니다. 아내 장례식장에서 미리 상의해 둔 게 있었거든요. 오 변호사, 자네 말이 맞았네. 작전 개시하세. 수화기 너머로 오 변호사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진상이 부부를 동네 다방으로 불러냈습니다. 탁자 위에 제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부담부 증여 계약서다. 효도 계약서라고도 하지. 형식적인 거니까 도장만 찍어라. 내 전 재산인 상가주택을 너희에게 넘기마. 진상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등기 이전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게 한 8천만 원쯤 될 텐데요. 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고 다방 한쪽 구석으로 갔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제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형님, 건물 확실히 넘어옵니다. 급전 좀 융통해 주십시오. 예, 취득세요. 8천이요.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건물을 받기 위해 또다시 빚을 끌어오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녀석이었어요. 돌아온 진상이는 계약서 앞부분만 대충 훑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맨 뒷장의 특약 조항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불효시 반환한다는 조항, 임의로 담보 설정하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조항이 거기 있었는데 말이죠. 아버님, 이제 편하게 모실게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손주들도 자주 보여드릴게요. 여우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올라갔어요. 진상이도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고마운 척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희는 이제 덫에 걸렸다.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아내가 남긴 메모를 가슴에 품고 저는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이사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이삿짐 센터 트럭 앞에서 짐을 하나씩 확인하는데 아내와 함께 장만한 자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초에 어렵게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검은 오칠 위에 박힌 자개학 무늬가 아침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순덕이가 그 앞에서 머리를 빗던 모습이 어른거렸어요. 그런데 며느리 여우가 트럭 앞을 막아섰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버님, 이건 안 돼요. 요즘 아파트 인테리어랑 안 맞아요. 공간도 없고요. 두고 가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0년 된 물건인데 아내의 손때가 구석구석 묻은 물건인데요. 며느리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자개장에 폐기물 스티커를 척척 붙여버렸어요. 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모은 책들, 밤새 읽으며 장사 공부를 했던 책들이 쓰레기 취급을 당했죠.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래도 한 가닥 기대는 있었어요. 50평이라고 했으니 방도 넓겠지, 남양이면 햇빛도 잘 들겠지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대리석 바닥에 커다란 가죽 소파, 벽에는 커다란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살만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안내한 방을 보는 순간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북향의 비좁은 서재방이었어요. 6평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창문은 손바닥만 했고 햇빛은 구경도 할 수 없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어요. 손을 갖다 대니 바람이 손등을 스쳤습니다. 한겨울에는 뼈가 시릴게 뻔했어요. 방 안에는 손주들이 쓰다 버린 낡은 2층 침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파란색 페인트가 벗겨지고 앉기만 해도 삐걱거리는 침대였어요. 매트리스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나중에 새 침대로 바꿔드릴게요. 일단 이거 쓰세요. 며느리는 그 말만 남기고 제 짐가방을 2층 침대 윗칸에 쑤셔 넣더니 휙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방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창고보다 못한 방이었습니다. 햇빛 잘 드는 방을 준다더니 이게 그 약속의 결과란 말인가요? 여기가 내가 20억을 주고 얻은 대가란 말인가요?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첫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길래 다가갔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 둘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먹음직스러운 한우 등심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옆에는 새우 샐러드와 크림 파스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리 앞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먹다 남은 것 같은 시큼한 김치찌개 한 그릇이었습니다. 국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었고 건더기는 거의 없었어요. 그 옆에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멸치볶음이 조그만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제 앞에 놓인 음식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치아 안 좋으시잖아요. 고기는 질겨서 소화가 안 되실 것 같아서요. 부드러운 찌개가 좋으실 거예요.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치아가 멀쩡해요. 임플란트도 없고 틀니도 없습니다. 지난달에 치과 검진 받았을 때도 의사 선생님이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치아는 드물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분위기만 험악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묵묵히 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처럼 까끌까끌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본색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뉴스라도 보려고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기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위험한 짓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아버님, 저희 집은 평일에 TV 안 켜요. 애들 교육상 안 좋거든요. 며느리는 리모컨을 제 손에서 낚아채더니 TV장 서랍 깊숙이 감춰버렸어요. 저는 할 말이 없어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쯤이었어요. 안방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파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치킨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아들 부부가 TV를 보면서 치킨을 뜯고 있었던 겁니다. 맥주캔도 보였어요. 교육상 안 좋다면서요. 저한테만 안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동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 앞에 와서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면서요. 아버님, 앞으로 바쁜 출근 시간에는 화장실 쓰지 마세요.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는 저희가 급하거든요. 그리고 큰일 보시고 나서는 환풍기 30분 꼭 돌려주세요. 냄새가 배면 곤란하니까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73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할 때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손주들과의 관계는 더 처참했습니다. 7살 난 손녀 서연이가 호기심에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어요. 저도 반가워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탕이라도 줄까 하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번개같이 달려와 아이 팔을 확 잡아 끌었어요. 서연아, 거기 들어가면 안 돼.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지지야. 노인 냄새 옮아. 노인 냄새라니요. 제가 무슨 전염병 환자도 아니고요. 손녀는 겁먹은 눈으로 저를 힐끗 바라보다가 엄마 품에 안겨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용돈 문제를 꺼낸 건 동거 닷새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상아, 용돈을 좀 줄 수 있겠니? 생활비가 좀 필요해서.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뒷머리를 극적였어요. 아버지, 건물 취득세 내느라 빚진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월세 나와봤자 이자 내기도 빠듯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짓말인 걸 저도 알았습니다. 월세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오는데 이자가 그보다 많을 리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아버님, 통장이랑 카드 주세요. 요즘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뉴스에서 못 보셨어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가계부도 쓰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건 절대 줄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낮잠을 자는 척하고 눈을 살짝 뜨고 있었더니 며느리가 살금살금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의자에 걸린 제 바지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2장을 쏙 빼가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당장 소리를 질러봤자 발뺌할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그 장면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본 적이 있었어요. 낮에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띈 건 시든 채소와 유통기한이 코앞인 우유뿐이었어요. 이상해서 김치통을 옆으로 치우고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우 등심이며 제철 과일이며 비싼 홍삼 제품까지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일부러 제 눈에 안 띄게 감춰둔 거였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파트 경로당이라도 가려고 현관에 섰습니다. 바깥 공기라도 쐬고 싶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라도 나누면 좀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으려는데 며느리가 어디선가 나타나 앞을 막아섰어요. 아버님, 어디 가세요? 경로당에 좀 다녀오려고. 며느리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그 옷이 뭐예요? 냄새나는 옷 입고 나가시면 창피해서 어떡해요. 우리 아파트 체면이 있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가지 마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옥이 따로 없었어요. 50평 아파트가 저한테는 독방이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간수는 며느리였어요. 밤마다 저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지갑 속에 넣어 다니는 반명 한 판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순덕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돈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짐짝이야. 내가 바보였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낡은 공책을 꺼내 일기를 썼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언젠가 이게 증거가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동거 일주일 만에 저는 이 집의 어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니,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었어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TV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문 밖 출입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복수의 칼날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갈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저 녀석들을 제대로 벌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내 사진을 베개 밑에 소중히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도 긴 하루가 될 터였습니다. 동거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이 칼칼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펄펄 났어요. 손바닥이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감기가 제대로 걸린 모양이었어요. 북향방의 외풍 때문이었겠죠. 밤새 찬바람이 창틀 사이로 쌩쌩 들어왔으니까요.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덜덜 떨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몸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기고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기력이 없었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속옷이 축축하게 젖었어요. 온몸의 관절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기침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목에서는 가래 끓는 소리가 그르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침 8시가 넘어가도 9시가 되어도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아들 부부가 출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드라이기 돌아가는 소리, 구두 씻는 소리, 문 닫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괜찮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없었어요. 제가 아픈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텅 빈 집에 저 혼자 누워 있으니 세상에서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이라도 마셔야 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을 짚으며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거실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어지러워서 몇 번이나 멈춰 서야 했습니다. 주방에 도착해서 컵장을 열었어요. 유리컵을 꺼내 정수기에서 물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 때문인지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인지 온몸에서 기운이 쭉 빠져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컵이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졌어요. 저는 컵을 잡으려고 몸을 휘청거렸고 균형을 잃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거실에 있는 커다란 가죽 소파 위로 쏟아졌습니다. 밝은 아이보리색 가죽 소파였어요.
며느리가 입만 열면 자랑하던 이탈리아제 명품 소파였습니다. 8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물이 가죽 표면을 적시며 둥글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나 걸레를 가지러 가려고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들어오다가 소파를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어요. 아앙 미쳤어. 내 소파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요. 며느리는 쇼핑백을 현관 바닥에 내팽개치고 소파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분노로 가늘어졌습니다. 콧구멍이 벌름거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목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걸레를 가지러 가려고 몸을 돌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닦을게요. 하지만 며느리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아픈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하마터면 또 넘어질 뻔했어요. 됐어요. 만지지 마세요. 노인네 손 닿으면 더 더러워져요. 노인네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물티슈를 통째로 가져와 소파를 닦으면서 연신 한숨을 쉬었어요. 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몸은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진상이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가 달려가 매달렸어요. 악어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눈가에 손수건을 대며 코를 훌쩍거렸어요. 여보 나 오늘 정말 힘들었어. 아버님이 내 소파에 물을 쏟으셨어. 800만 원짜리 소파야. 아버님 수발 들다가 내 인생 다 망가지겠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수발이라니요. 밥 한 끼 제대로 안 차려주면서 무슨 수발이란 말입니까? 아침부터 아프다고 누워 있었는데 물 한 잔 갖다 주지 않은 사람이 수발을 들었다고요. 아들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조심 좀 하시지. 왜 집사람 힘들게 해요? 나이 드셨으면 곱게 계셔야죠. 저는 서러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변명이라도 해야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겠니? 아침부터 몸이 아파서 손에 힘이 없었어. 그러자 며느리가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깨물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여기가 호텔이에요. 돈도 한 푼 안 내고 얹혀 사시면서 밥상 받아 먹고 서비스 받길 원하세요. 호텔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내가 20억을 줬는데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넘겼는데 얹혀 산다고요. 내가 너희한테 준 20억짜리 건물은 돈이 아니냐?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어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그거요. 어차피 명예 넘어왔으니 우리 거죠. 그리고 그거 취득세 내고 빚 갚느라 우리도 남는 거 없어요. 생색내지 마세요. 아들도 옆에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요. 아버지 솔직히 아버지한테서 나는 노인 냄새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해요. 제발 방에서 나오지 좀 마세요. 노인 냄새라니요. 친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바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이 잘 눌려 있는지 확인했어요. 사실 저는 아까 며느리가 현관문 여는 소리를 듣자마자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오 변호사가 미리 일러준 대로요. 증거를 모아두라고 했거든요. 며느리의 호텔 발언,
아들의 노인 냄새 발언,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저는 폭발하는 대신 무서울 정도로 차분해졌어요. 분노가 오히려 저를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에요. 적이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주의하마.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것처럼 연기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가 호텔이에요.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녹음이 법정에서 나를 승리하게 해줄 최고의 무기가 될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보란 듯이 제게 저녁을 주지 않았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없었어요.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지만 제 방문 앞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수돗물로 배를 채웠어요. 차가운 물이 빈속을 적셨습니다. 서럽고 비참했지만 참았어요. 이 굴욕도 전부 기록해둘 겁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깔깔거리는 소리에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100만 원짜리 와인이라고 자랑하던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이참에 늙은이 빨리 요양원 보내버리자. 건물 담보대출 나오면 이 집 리모델링 싹 하고 우리 이민 가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요양원 싼데 알아봤어. 한 달에 150이면 되는 데 있더라. 거기 넣고 우리는 새 출발하자. 요양원이라니요. 저를 쓰레기 버리듯 버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싼 곳에요. 평생 키워준 아버지를 그렇게 처분하겠다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아직 참아야 할 때입니다. 방으로 돌아와 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눌렀어요. 증거 확보했다. 2단계로 넘어가자. 자비는 없다.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불이 켜졌습니다. 알겠네. 내일 공원에서 보세 작전 회의하세.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서 순덕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삭였어요. 여보, 내가 반드시 복수할게. 저 녀석들이 나한테 한 짓 100배로 돌려줄게. 당신이 남긴 메모 절대 잊지 않을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여기가 호텔이에요. 노인 냄새, 요양원,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칼날들을 모아서 되돌려줄 겁니다. 더 날카롭게, 더 아프게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사냥감인 줄 알았던 노인이 사실은 사냥꾼이었다는 걸 곧 알게 해줄 테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됩니다. 두고 봐라, 진상아, 여우야. 후회하게 해주마.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백화점 쇼핑하러 간 틈을 노렸어요. 현관문을 열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 때문이었어요.
아파트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뒤편 공원으로 향했어요. 11월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추위를 잊게 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어요. 공원 벤치에 오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 차림에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법정에서 수많은 싸움을 이겨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달구야, 고생이 많네. 얼굴이 많이 상했구먼. 볼이 푹 꺼졌어. 오 변호사와 저는 60년 지기 친구입니다. 같은 전라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함께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는 동대문에서 장사를 시작하고 그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학에서 공부해서 마침내 변호사가 되었죠.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제가 소 한 마리 값을 축의금으로 보낸 적이 있었어요.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평생 서로를 믿어왔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휘날렸어요. 저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자네가 보내준 녹음 파일 들어봤네. 증거로 쓰기에 충분해. 여기가 호텔이에요. 노인 냄새. 전부 녹음이 깨끗하게 됐더군. 목소리도 선명하고 듣는 내내 화가 치밀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누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솔직히 나는 법 같은 건 잘 모르네. 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부담부 증여 해제 소송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는 파일을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자네가 서명한 효도 계약서 기억하나? 거기 특약 조항이 있었지.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할 경우 계약이 해제된다는 조항 말일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항을 넣으라고 한 것도 오 변호사였어요. 다방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날 밤 그가 전화로 신신당부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혹시 모르니 안전장치를 걸어두라고요. 지금 자네 아들 부부가 하는 짓이 뭔가.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방도 창고 같은 데 주고 용돈도 한 푼 안 주고 아플 때도 내버려 두고 심지어 호텔이니 노인 냄새니 하면서 모욕까지 줬어. 이건 명백한 부양 의무 위반이자 정서적 학대야.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네. 오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내가 당한 게 정말 학대였구나.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건물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건가? 그렇지. 증여 계약을 해제하면 소유권이 원래대로 자네한테 돌아오는 거야.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녹음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사진, 영상, 일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 저는 품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동거 첫날부터 매일 밤 적어온 일지였어요. 날짜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한자 한자에 제 서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이거면 되겠나? 오 변호사는 공책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짐승 같은 놈들. 사람이 어떻게 친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나?
걔도 은혜를 알 것만. 그는 공책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달구야, 이건 충분해. 아니, 충분하고도 남아. 이 정도면 법정에서 백전백승이야. 판사가 이거 보면 기가 막힐 거야. 나도 40년 넘게 변호사 생활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노인 학대 사례는 처음 봐.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오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건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진상이 놈이 건물에 담보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만약 그렇다면 계약서 특약 조항에 위반되는 거지. 임의로 담보 설정하면 안 된다고 적어뒀으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놈들이 벌써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돼.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오 변호사는 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능숙하게 화면을 넘겼어요. 잠시 후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였어요. 여기서 열람할 수 있어. 자네 건물 주소만 있으면 돼. 저는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오 변호사가 입력하고 결제를 했어요. 몇 초간 로딩 화면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잠시 후 등기부등본이 화면에 떴습니다. 을구란에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8억 원. 채권자 모 대부업체. 설정일 2025년 11월 3일.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사 온 지 불과 닷새 만에 8억이나 근저당을 잡아버린 거였어요.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건물을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나쁜 놈들.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아픔을 삼켜버렸어요. 오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정하게, 달구야. 오히려 잘 된 거야.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거든. 특약 조항 위반이니까 계약 해제 사유가 확실해진 거지. 저놈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분노를 삼키려고 노력했어요. 오 변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저놈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든 거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오 변호사는 파일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 양식이었어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해. 부양 의무 위반과 담보 설정 금지 조항 위반을 사유로 증여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거지. 그래도 안 들으면 소송으로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용 증명은 내가 오늘 당장 보내겠네. 사흘이면 도착할 거야. 저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네. 진상이 놈이 빚이 많다고 했지. 코인 투자 실패로 5억이 넘는다고. 그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을 거야. 건물 담보대출도 그 빚 갚으려고 받은 거겠지. 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등기부를 보니까 대부업체가 채권자더군. 이자가 엄청 높을 거야. 아마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나갈걸. 그 빚쟁이들한테 건물이 넘어가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 시간이 없어. 저는 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편함에서 봤던 빨간 글씨의 독촉장들이 떠올랐어요. 긴급, 최종 경고, 그런 무시무시한 글씨들이요. 오 변호사는 벤치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중요해.
내용 증명 받으면 저놈들이 난리가 날 거야.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울며불며 매달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할 거네. 하지만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알겠나?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걱정 마.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순덕이가 남긴 메모 잊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놈들이 나한테 한 짓 하루도 안 잊었어. 오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60년 전 함께 서울행 기차를 탔던 그때처럼요. 꼭 이기자. 자네 억울함 내가 풀어줄 테니까. 자네가 평생 흘린 피땀을 저놈들이 하루아침에 빼앗아가게 놔둘 순 없지. 오 변호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공원을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마치 하늘에서 아내가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저놈들한테 당한 만큼 돌려줄게. 아니, 100배로 돌려줄게. 당신이 남긴 메모 절대 잊지 않을게. 아들놈 믿지 마. 절대 다 주지 마. 그 말 가슴에 새기고 있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흘 후면 내용 증명이 도착할 겁니다. 진상이 놈이 그 봉투를 뜯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겠죠.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놈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사실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사냥꾼입니다.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흘만 기다려라, 진상아. 내가 뿌린 대로 거둘 날이 다가온다. 그날이 오면 누가 진짜 바보였는지 알게 될 거야.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공책에 일지를 적으며 그날을 기다렸어요. 내용 증명이 도착하는 날 저놈들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굶어도 참았고 모욕을 당해도 참았어요.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손꼽아 기다린 사흘이었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녀 손자는 학원에 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쳤지만 제 방에는 그늘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삐빅 삐빅.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슬리퍼를 끌며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예요? 등기우편입니다. 박진상 씨 맞으시죠? 본인 확인하고 서명해 주세요. 집배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 앞으로 등기 왔어. 직접 받아야 한대. 아들이 소파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끌며 현관으로 나갔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왔구나. 손에 땀이 났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아들이 신분증을 보여주고 서명을 했습니다. 집배원이 떠나고 현관문이 닫혔어요. 아들이 봉투를 뜯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5초, 10초, 2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었어요. 뭐야 이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왜 그래? 무슨 내용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아버지가 증여 계약 해제한다고
건물 돌려달라고. 뭐라고? 며느리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었어요. 저는 방문 틈으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 같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파르르 떨렸어요. 며느리가 서류를 낚아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알이 휘둥그레지더니 점점 충혈되었어요. 부양 의무 위반 정서적 학대 담보 설정, 금지 조항 위반 이게 다 뭐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섰어요. 목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담보 설정 어떻게 알았어? 등기부등본을 떴나? 누가 알려줬어? 아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뽑혀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건물 뺏기면 우리 끝이야. 대출 이자도 못 갚아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녀야 해. 며느리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눈물이 전부 연기라는 걸요. 저를 상대로 수없이 써먹었던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눈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성큼성큼 제 방으로 걸어왔어요. 쿵쿵쿵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침대에 앉아 기다렸어요. 이럴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 변호사가 미리 경고해 주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들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있어서 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용 증명이 웬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밥도 주고 방도 줬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고.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기가 막혀서요. 밥 창고에서 꺼낸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밥이냐? 방이 곰팡내 나는 6평짜리 북향 창고가 방이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뒤에서 달려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번진 화장이 흘러내렸어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내용 증명 취소해 주세요. 네.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어요. 눈물까지 뚝뚝 흘렸습니다. 목소리가 애절했어요. 연기력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열흘 동안 당한 모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가 호텔이에요. 노인 냄새. 요양원 보내버리자.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늦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연기가 통하지 않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어요.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아버님, 지금 장난해요. 그 건물 우리 명의잖아요. 법적으로 우리 거라고요. 법적으로 특약 조항 위반하면 해지할 수 있어. 변호사한테 물어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였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물러서면 지는 거였어요. 아버지, 정말 이럴 거예요. 친아들한테.
친아버지한테 호텔이니 노인 냄새니 하던 놈이 무슨 친아들이냐?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거 녹음했어요. 그래, 다 녹음했다. 요양원 보내자는 것도 다 들었어. 아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팔을 붙잡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협박하려고요. 그거 불법 녹음이에요. 증거 안 돼요. 며느리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사자 녹음은 합법이야. 변호사가 그러더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 변호사가 미리 알려준 내용이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요. 우리도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아들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법정에서 보자. 누가 이기나. 아들 부부가 방에서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심장이 아직도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문틈으로 다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다그치는 소리, 아들이 변명하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공책에 오늘 일을 기록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급하게 차에 타고 어디론가 떠나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마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거겠죠. 저는 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용 증명 받았네. 난리가 났어. 예상대로군. 앞으로 저놈들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세. 회유 안 되면 협박으로 나올 거야. 절대 혼자 만나지 말고 조심하게.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 당당하게 싸울 수 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방으로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닥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가 제 방문을 노크했어요. 똑똑똑.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저는 의아했지만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까지. 이사 온 후 처음 보는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앞으로 잘 모실게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용 증명 한 장의 태도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다 연기라는 걸요. 변호사를 만나고 와서 작전을 바꾼 거겠죠. 회의로 먼저 나온 겁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아들 부부를 관찰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연신 반찬을 권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웃는 얼굴 뒤에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책을 꺼내 오늘 일을 적었어요. 내용 증명 받은 후 태도 변화. 저녁 밥상 차려줌. 회유 작전으로 추정. 저는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놈들이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었어요. 분명 다른 수를 쓸 겁니다.
오 변호사 말대로 협박이 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오든 맞설 준비가요. 저는 아내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조금만 더 버텨볼게. 반드시 이길 테니까. 당신이 남긴 메모 절대 잊지 않을게.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회유 작전은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밥상도 차려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말투도 공손했어요. 아침마다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녁에는 아버님 식사하세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자 아들 부부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11월 19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들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셔츠 단추도 몇 개가 열려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아들이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을 관리했어요. 아버지 내용 증명 취소하세요. 그러면 저희도 앞으로 진심으로 잘 모실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평소 회사에서 부하 직원 다루듯 하는 말투였습니다. 안 된다. 이미 변호사한테 다 맡겼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뭐라는 건지 아세요? 친아들을 거지로 만들 거예요. 건물 뺏기면 우리 패가 망신이에요. 내가 먼저 나를 거지로 만들려고 했잖아. 요양원 보내고 이민 가려고 했잖아. 저는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취소 안 하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뭘 어쩌겠다는 거냐?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73이시잖아요. 요즘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 판단력도 흐려지셨잖아요. 저희가 병원에 데려가서 치매 검사받게 할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라니요. 저를 치매 환자로 몰겠다는 거였어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치매 판정 나면 아버님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후견인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순히 취소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눈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웠구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나는 치매 아니다, 멀쩡해. 그건 의사가 판단하는 거죠. 저희가 아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 원장이 남편 대학 동창이에요. 검사비도 저희가 낼게요.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협박이 노골적이었어요.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나이인데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치매 아니면 다행이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놈들이 짜고 협박하는 거였어요. 의사까지 끌어들여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검사고 뭐고 난 안 받아.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거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아들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힘이 장사라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소나기가 어깨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얘기 안 끝났어요. 아들의 소나기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아팠어요. 뼈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겁이 났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손 치워라, 아프다. 아버지가 협조를 안 하시니까 그렇죠. 아들이 손을 치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눌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아파서인지 서러워서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 민지가 학원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13살짜리 아이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멈췄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왜 그래요? 아빠 뭐해요? 민지의 목소리에 아들이 움찔했어요. 손을 슬쩍 거두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방에 들어가 있어. 며느리가 민지를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민지가 뒤돌아보며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어요.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아이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빠르게 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아들 부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방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치매로 몰겠다고요. 후견인 신청을 하겠다고요. 이놈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혼자서 이길 수 있을까?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달구야, 무슨 일이야, 이 밤에. 큰일 났네, 저놈들이 나를 치매로 몰려고 해 후견인 신청한다고 협박해. 저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수법 알아. 요즘 불효자들이 자주 쓰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치매 검사는 강제로 못 시켜. 자네가 동의 안 하면 돼.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설령 검사를 받더라도 자네가 치매가 아닌데 치매 판정이 날 리가 없잖아. 멀쩡한 사람을 치매로 만들 수는 없어. 의사도 양심이 있지. 오 변호사의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근데 저놈들 변호사도 선임했다더군. 누군지 알아볼게. 상대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 고맙네. 자네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 변호사가 빙긋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뭘 고마워하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부터가 진짜야. 절대 혼자 저놈들하고 대면하지 말고 뭐든 녹음해도 알겠나? 전화를 끊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손이 어깨를 누르던 감촉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친아들이 아버지를 저렇게 짓누르다니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저놈이 우리 아들 맞나? 우리가 밤새 업어서 병원 데려가고 학비 벌려고 새벽 4시부터 시장 나가던 그 자식 맞나?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사진 속 아내는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요.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공책과 스마트폰, 그리고 아내 사진.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하기를 기다렸어요. 9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창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의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개운했습니다. 더 이상 저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저놈들과 같은 지붕 아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집 나왔네. 더 이상 거기 못 있겠어. 잘했어. 위험한 상황에서 버틸 필요 없지. 우리 사무실로 와 대책을 세우재.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정류장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 섰어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저는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져 갔어요. 저 어딘가에 아들이 살고 있겠죠.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이. 이제는 적이 되어버린 아이. 버스가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오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종로 쪽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집도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평생 일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아내가 남긴 유언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였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 변호사가 있고 진실이 있고 증거가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사무실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오정수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서 와 고생했네. 얼굴이 많이 상했구먼.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울지마. 이제 시작이야. 저놈들 반드시 이기게 해줄 테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스한 빛이 얼굴을 감쌌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 집에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새로운 싸움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저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아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사무실 한켠에 간이 침대를 놓고 지냈어요. 좁고 불편했지만 아들 집 창고방보다는 100배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모욕을 들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오 변호사가 따뜻한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11월 27일 드디어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5호 법정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오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원 건물 앞에 서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높은 천장, 엄숙한 분위기, 재판장의 위험 있는 자리. 저는 오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꼿꼿이 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 아들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진상인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5년은 늙어 보였어요. 며느리는 곱게 화장을 하고 나왔지만 눈빛은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확 돌렸어요.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아들 옆에는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번쩍이는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오 변호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 친구 김태준이야. 요즘 뜨는 변호사지 공격적인 스타일로 유명해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증거가 확실하니까.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사건 개요를 읽었어요. 부담부 증여 계약 해제 청구 소송. 딱딱한 법률 용어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귀를 기울였어요. 먼저 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60년 경력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원고 박달구는 피고 박진상에게 시가 2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하면서 부양 의무와 담보 설정 금지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오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제가 매일 밤 적었던 일지, 녹음 파일, 등기부등본 사본. 법정 직원이 증거물을 재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아들 부부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곰팡이가 피고 외풍이 심한 6평짜리 창고를 방으로 제공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였고 용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기가 호텔이냐 노인 냄새가 난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오 변호사가 녹음 파일 재생을 요청했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의 스피커가 켜지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버님, 여기가 호텔이에요. 돈도 한 푼 안 내고 얹혀 사시면서 밥상 받아먹고 서비스 받길 원하세요.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혀를 차는 소리도 났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어서 아들의 목소리도 재생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나는 노인 냄새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해요. 요양원 싼데 알아봤어. 한 달에 150이면 되는 데 있더라. 거기 넣고 우리는 새 출발하자. 방청석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누군가 어휴 저런 놈이 다 있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때였어요. 피고 측 변호사 김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예상대로 공격적이었어요. 안경을 밀어 올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녹음은 일방적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전후 맥락이 생략되어 있어 증거 능력이 의심됩니다. 오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해 편집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던 모양이에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증여받은 건물에 원고의 동의 없이 8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특약 조항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오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들어보였어요. 빨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근저당 설정일이 2025년 11월 3일. 원고가 피고 집에 입주한 지 불과 닷새 만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피고는 왜 원고의 동의 없이 담보를 설정했습니까? 아들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떨렸어요. 마이크에 겨우 잡힐 정도였습니다. 그게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다고요 같은 집에 살면서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고개만 더 숙였어요. 김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원고는 고령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 소송 자체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인지 의문입니다. 원고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합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치매 협박이 법정에서도 이어지는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오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원고는 지난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종합인지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입니다. 검사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데려가더니 그게 이 목적이었군요. 역시 노련한 변호사였어요. 한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재판장이 정리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오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왔어요.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아들과 마주쳤어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아버지 제발 취하해 주세요. 저 이러다 진짜 망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달랐습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고 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 변호사와 함께 법원 건물을 나왔어요.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잘했어, 달구야. 오늘 완전히 우세했어. 다음 기일이면 끝나. 오 변호사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자네 덕분이야. 자네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 어찌 됐을지 몰라.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마치 아내가 웃으며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 유언 꼭 지킬게. 법원 앞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나긴 싸움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승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손녀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어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니? 엄마 아빠 폰에서 찾았어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코끝이 찡해졌어요. 할아버지도 보고 싶다 민지야. 할아버지 우리 집에 다시 와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잘 말할게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 싸움에 끌려든 것도 부모의 잘못을 보며 자라는 것도 전부 안타까웠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나중에 꼭 보러 갈게. 지금은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할아버지,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민지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노력할게. 민지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밉지만 손녀는 여전히 소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오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녀한테서 전화 왔었나? 착한 애야, 쟤는 죄가 없는데. 그래서 더 이겨야 해. 저런 애들한테 올바른 걸 보여줘야지 불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이건 복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싸움이었어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재판까지 열흘 남짓. 그때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저는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에 희망을 품고서요. 12월 10일 판결 선고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펄펄 날렸어요. 소복소복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오늘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장을 빌려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감색 양복이었어요.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73의 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한 달 전 아들 집 창고방에서 쫓겨나듯 나왔던 그때와는 달랐어요. 오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흰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오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달구야, 걱정 마, 우리가 이길 거야. 법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법정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피고석에 아들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상이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두 사람 다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10시 정각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원고 박달구와 피고 박진상 사이의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 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합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겼어요. 드디어 이겼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피고는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고 원고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며 특약 조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담보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증여계약의 해제는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지난 2달간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창고방에서 떨며 보낸 밤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던 날들, 호텔이니 노인 냄새니 듣던 모욕들,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겼네 달구야, 우리가 이겼어. 자네가 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모를 눈물이었어요. 피구석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아버지. 저는 멈춰섰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호텔 투숙객처럼 취급하고 노인 냄새가 난다며 멀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분노, 서러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 저놈이 제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일어나라.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내가 되찾는다 하지만 너희를 고소하진 않겠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며느리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민지와 민수를 제대로 키워라. 걔들한테만은 좋은 부모가 되어라. 그게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다. 아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눈부시게 환한 빛이었습니다. 흰 눈 위로 햇살이 반짝거렸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끝났어. 내가 해냈어. 당신이 남긴 메모대로 했어. 아들놈 믿지 마. 그 말 덕분에 정신 차릴 수 있었어. 고마워, 여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되찾은 건물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지은 건물이었어요. 5층짜리 작은 건물이지만 제 피와 땀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다시 제품으로 돌아왔어요. 근저당은 정리되었습니다. 아들이 진 빚은 건물 일부를 팔아서 갚았어요. 남은 부분은 여전히 제 소유였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25평짜리 아담한 집이었어요. 남양이라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베란다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화분을 놓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보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박하지 않았어요. 노인 냄새가 난다며 피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어요. 같은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가끔 들렀어요. 바둑도 두고 화투도 치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일주일에 한 번 손녀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지만 손녀만은 보내주었어요. 민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떡볶이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제 작은 행복이었어요. 오늘도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14살이 된 손녀는 키가 훌쩍 컸어요. 할아버지 요즘 건강하세요? 그럼 할아버지 팔팔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요즘 많이 변했어요. 술도 끊고 회사도 열심히 다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지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민지야, 사람은 실수를 해도 고칠 수 있어. 내 아빠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할아버지는 아빠 용서했어요. 민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라.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는 천천히 하는 거야. 지금은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거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나이에 많은 걸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저녁이 되어 민지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웠어요. 문득 지난 2달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집 창고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던 순간, 호텔이냐는 말을 듣고 치미는 분노를 삼키던 순간, 오 변호사를 만나 작전을 세우던 순간,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던 순간, 모든 게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달구야,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고맙다고 전화했네. 자네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 어찌 됐을지 몰라. 오 변호사가 빙긋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뭘 고마워하나, 60년 우정인데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해, 알겠나? 그래, 자네도 건강해야 해. 전화를 끊고 아내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오래된 사진 속에서 순덕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동대문 시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당신 덕분이야. 그 메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73에 시작한 싸움이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어요. 밤마다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아들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자책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어요. 제 손으로 제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아들은 불효의 대가를 치렀고 저는 끝까지 싸운 보람을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평화롭게, 당당하게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밤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저는 살아갈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을 믿되 전부를 주지는 마세요. 자신을 지킬 힘은 남겨두세요. 그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불효자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부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저는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어요.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순덕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여보. 정말 고생했어.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